지금 대한민국은 거리의 군중에 의해서 여론이 결정되어지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19세기에 프랑스가 이제 18세기 말에 혁명이 일어났죠. 이 혁명에서 처음에는 농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주도했고, 그때 막 시작되던 깨어있는 귀족층과 부르주아지들이 혁명에 앞장을 서서 선동을 했습니다마는, 혁명이 성공한 이후부터 이제는 혁명 자체가 반동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강경파, 온건파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후 나폴레옹으로의 또 황제정으로 복귀, 그리고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면서 또 민주정이 되었다가 또 나폴레옹의 조카가 또 황제로 복귀되고, 프랑스가 한마디로 19세기 내내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정치가 사라지고 권력이 진공 상태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파리 꼬민이라고, 포로이선의 이 파리 점령 때는 이 파리의 시민들이 임시정부를 한마디로 자신들 스스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 때는 기요틴이라고도 하죠. 사람의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어떤 처벌 수단이 만들어졌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발명을 한 사람조차도 기요틴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슬픈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한국은 양쪽 세력이,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패를 나누어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도 태극기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양쪽 다 나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이 촛불을 하는 분들을 기본적인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좀 빗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촛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그 촛불이 권력 장악에 대한 일종의 서포트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도 느꼈고요. 그 촛불에 사드 배치 같은 진북적인 이슈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3월 1일 이 모레에는 3.1절을 빙자해서 촛불 세력은 위안부 이 협정에 대한 반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무효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을 들고 나오고, 또 탄핵을 기각을 바라는 쪽에서는 이 박 대통령 기각을 위한 3.1절 대회를 열겠다. 그래서 주말에만 붙다가 이번에는 수요일날 한 번 더 붙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거리를 지배하는 이 한국의 대중들의 모습을 보고요, 저는 매우 우려합니다. 최근에 촛불과 태극기 모습을 보고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2006년부터 시작된 태국의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붉은 셔츠,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노란 셔츠가 지금까지도 태국 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당시 탁신은 본인 스스로가 약간은 부패한 정치인이었지만은 가난한 농민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편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열렬한 환영을 받으니까 이 당시 부미폰 국왕이나 군부, 그리고 귀족, 기득권 계층에서는 탁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2006년 쿠데타로 탁신을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자, 탁신이 그대로 오지를 못했죠. 국내에 외국 방문 중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난 이후에 탁신의 세력은 선거에서 이겼지만은 이 법원 그리고 군부 등에 의해서 점점 해체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탁신의 지지를 받는 이 정당이 2011년에 탁신의 여동생을 다시 태국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4년에 또 기득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탁신의 여동생을 내쫓았습니다. 이후 탁신은 민주투사로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를 쫓아내고자 하는 쪽도 기득권이고, 지금 민주투사인 척하는 탁신 또한 부패했고 탈세 전력이 있고, 한마디로 돈을 물쓰듯 쓰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옳고 누가 정의인가는 이 외부인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우스운 것은 탁신을 지지하는 척은 붉은 셔츠를 입고 탁신을 반대하는 척은 노란 셔츠를 입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방콕에서 이 두 세력이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한마디로 충돌을 하고, 그것이 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왕이 있고 왕 밑에 입헌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오던 태국이, 그래도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고 가장 안정적인 나라라고 부르던 태국이 한마디로 대중선동가와 또 그를 쫓아내려는 기득권 간의 싸움 속에서 국민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허구한 날 거리에서 빨간 셔츠와 노란 셔츠가 충돌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폭발물도 터지고 또 총도 발사되고 이러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태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마디로 예측불능의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지금 대한민국이 촛불 태극기 이 대결 속에서 이 과거 태국의 빨간 셔츠, 노란 셔츠 그 싸움으로 번져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대중을 선동하기는 매우 저는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선동을 시켜서 길거리로 끌어내면 대중은 들소떼처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벌판에서요, 늑대와 함께 춤을 같은 영화를 보면 버팔로, 들소떼가 뛰기 시작하면 그 들소떼들을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인가 하는 영화에 보면 들소떼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들소를 선동을 해서 뛰게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자기의 목적에 그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거리로 놓은 들소는 다시 우리로 몰아내어서 통제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얌전한 길들여진 소가 거리로 나와서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야생 들소가 되어서 보이는 대로 들고 받게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모양새가요, 이 국민들을 자신의 어떤 정파에 따라서 선동을 해서 양쪽에서 그들을 거리로 놓게 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주요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예초에 촛불이 모였을 때 촛불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탄핵을 망설이는 이 새누리당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촛불을 없었으면 탄핵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저는 지나친 단순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 62명이나 찬성을 해서 탄핵이 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전주에 토요일 있었던 탄핵을 바라는 대중들의 거대한 집회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주최 측은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오늘은 몇만 왔다, 오늘은 몇만 왔다고 전국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엊그제 오마이뉴스인가 보니까 이 지금 거리에 시청 앞에 있는 많은 태극기 군중들을 6에서 7만, 8만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던데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시청과 광화문을 뒤덮었을 때 수백만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거리의 대중의 숫자를 셀 방법도 없지만은 그걸 세워서 그 대중들의 숫자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정치적인 압력화한다라는 이야기는 길거리를 지금 이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청에서 먼저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롱하듯이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너네들 세어봤냐? 셀 수 있냐? 무조건 사람 좀 모이면 100만, 200만, 300만 이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서 이분들은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일 때부터 몇십만 가더니만 요즘에 이제 한 7, 8만, 10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제 토요일 날은 260만 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이 태극 촛불 쪽에서는 100만이 넘었다. 그리고 태극기 쪽에서는 26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들보다 우리 숫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성이 더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은 여기에서 완전히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전부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갖다가 전부 모아서 그 중에 다 세어봐가지고 많은 쪽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현재와 같이 거대해진 국가와 거대해진 국민의 숫자 속에서 이런 행동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철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 모여서 주민들이 전부 투표를 통해서 손을 들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는 몇천 년 전에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주민들 숫자가 1, 2천 명일 때나 가능한 거고 1, 2천 명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때보다도 국가의 체제나 시스템은 훨씬 복잡해지고 국가가 하는 일은 훨씬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라는 것을 꾸리고 그 정부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선거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갖다가 만들도록 국회를 이렇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게 행정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케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장관들도 그것을 하게 하고 지자체를 만들어서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을 뽑게 하면서 또 교육은 별도로 교육감 시스템을 운영케 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오는데도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70년이 넘는 어떤 시간 동안에 많은 혼란과 투쟁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시스템을 권력을 잡고 싶은 욕망에,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이걸 뒤집는 거리의 대중을 선동하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직화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탄핵이 안 되면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요 근래는 탄핵이 100%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의 말에 대한 비판이 점정을 하자 이 헌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말은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서 탄핵을 하라고 선동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적대 집단끼리 상대방에 대한 적대를 분노로 만들어내어서 이것을 조직화해서 각자 적대적으로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촛불과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가지고 자신을 지지하는 쪽에 선동을 해서 자, 종북들이 집권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부패한 것은 실수였지. 내가 돈을 받았냐. 저들이 옛날에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죽일란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촛불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자, 국가와 시스템이 전부 부패에 의해서 놀아났다. 한시라도 그냥 두면 안 된다. 빨리 쫓아내자. 자,
탄핵을 빨리 해라고 쪼아댔습니다. 그리고 빨리 탄핵을 하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반해서 빨리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특검 연장이 안 됐는데요. 특검 연장이 되어서 가는 수순을 국회에서 표결로 새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은 특검 연장이 안 되어서 분노하는 그 부분이 결국 대선에 가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좌우 패거리로 나누어서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들이 길거리 대중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선동을 하고 있고 대중들은 진실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골라 듣는 단계로 수준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이제 모든 법과 제도 그리고 이 선거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자, 분노한 거리의 대중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권력을 잡아본들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자기가 대중들을 끌어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분노한 대중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열중하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그 대중들은요 계속 집권을 한 척에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당신을 만들어 줬으니 당신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이제 국가 대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이 소비에트 혁명 직후와 같은 어떤 그런 대중에 의해서 점점 과격함이 더해지거나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대약진 운동 등을 통해서 또 60년대에 홍위병 사태를 통해서 대중을 선동해서 점점 과격하게 몰고 가던 부분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놈 치고 저놈 치고 자 정책은 강경하게 가자.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그래 억지로 쫓아내고 잡았지. 너 하나만 실수해봐라. 우리가 길거리를 뒤덮어서 너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잡은 정권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100% 1년 안에 수많은 실수가 터져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북한에 관련되는 문제, 이념에 관련되는 문제, 한미 동맹에 관련되는 문제, 중국에 관련되는 문제들 속에서 문제들이 수없이 터져 나올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분노한 반대측 대중들은 길거리 시위를 통해서 다시 탄핵을 이야기할 것이고, 자, 약체화된 정권들은 그 부분에서 견뎌나지 못하고 판판이 뻗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요, 대중들에게 피맛을 던져줬습니다. 대중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피를 보게 해줍니다. 피맛을 본 대중들은요, 그때부터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요, 진실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거리의 대중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선동에 의해서 심각한 고민과 이성적 판단이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숙한 민주주의는 이 거리의 대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지해서 한마디로 그 나라를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법과 절차가 부족하면 새로운 법과 절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안정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한마디로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대중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측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인내해주는 이런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인데요. 이제 이 나라는 그런 것들이 쌍방의 선동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권력을 잡아본들
청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소를 하려다가 또 청소당하는 정권이 나올 겁니다. 부가 대중들을 길거리로 끌어내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